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하성이 골드글러브를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통계 기록으로 한번 수상 여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쓰는 이제 뭐 베이스볼 레퍼런스와 팬그래프닷컴이 있는데 저는 팬그래프닷컴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김하성의 골드글러브, 그러니까 수비 지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기록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좀 만들었고요. 통계 기록을 통해서 김하성의 골드글러브를 탈 수 있는 여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로 이제 풀타임으로 좀 뛰게 되었죠. 주전으로 뛰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정말 멋진 슈퍼플레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최초로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할 그런 최초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 정말 엄청난 슈퍼스타인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어떻게 보면 유격수가 어떻게 보면 수비에 꽂히다 보니까 부상 위험도 크고 그런 슈퍼스타 선수를 장기 계약을 한 시점에서 유격수로 계속 뛰면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클 수가 있으니까 부상 위험도 있고 이래서 부담을 덜 줄고 타격에 집중하라고 외야수로 돌린 적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선수가 약물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정지당하고 정말 좋은 수비야. 예, 그래도 나름 괜찮은 뭐 이하 러픈 치고 홈런 10개, 도루 10개씩 쳐줘가지고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좋은 활약을 펼쳐줘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뛰면서 수비의 인정을 받아서 최종 후보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김하성 선수. 네, 김하성 선수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일단 2022년 기준으로 기록을 봐야 되는데 일단 3루수와 유격수로 총 두 포지션으로 이 경기를 소화를 했습니다. 이닝수로 봤을 때는 유격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가끔씩 3루로도 출전을 해줬다. 그리고 171이닝과 1092이닝 한 110경기, 120경기 이런 식으로 뛰었어요. 예. 한 1000이닝 이상은 뛰었고 여기서 봐줄 기록은 뭐냐? 사실 수비 스탯 중에서 클래식 지표로 뽑히는 뭐 레인지 팩터나 풀아웃이나 뭐 이런 종류들 그런 수비 범위를 보여주거나 아웃을 내가 직접 몇 개 잡았다는 기록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선수에게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선수의 수비 능력을 매기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수비에 대한 통계적인 기록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표로 나타낸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알아볼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볼 거는 DRS라는 이 부분입니다. Defensive Run Save. 이 기록은 이 선수가 수비를 했을 때 런이 득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득점을 얼마나 막았느냐의 그 세이버 매트릭스 상의 지표예요. 그 지표인데 유격수, 지금 유격수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유격수 기준으로 봤을 때 10이 나옵니다. 2022년 기준이죠. 지금 2022년 기준으로 10이 나옵니다. 10이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점수를 잘 막아줬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를 찍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기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격수다 보니까 수비를 되게 잘해야 돼요. 이런 거를 나오려면. 근데 10을 찍은 것 자체가 정말 김하성 선수가 1000이닝을 뛰면서 수비의 가치를 되게 많이 보여줬다. 실제로도 슈퍼플레이 장면 클립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볼 기록은 김하성 선수가 항상 전반기든 후반기든 하이라이트 영상을 뽑아내면서 우리 이제 공식 사이트들이 썸네일로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 키워드 중 하나예요. 이 UCR이라는 기록인데 이게 정확히 뭔 뜻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UCR이라는 수비 지표가 있습니다. Ultimate Zone Rating이라는
기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뜻이 조금 좀 살짝 복잡해서 이게 야구장마다 이렇게 야구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안에서의 규격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비 능력을 여기서 잡았다라는 게 요 구역에서 잡고 요 구역에서 못 잡았다. 이거를 딱딱딱딱딱딱 나눈 거예요. 그 구역을.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기록인데 이거 조금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림판으로 제가 대충 그려드릴게요. 야구 그라운드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죠. 하고 예, 이렇게 그렸고 다이아몬드 베이스 2루 3루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얘는 투수 마운드죠. 가 홈플레이트 오각형으로 돼 있는 홈플레이트 이렇게 돼 있고 야구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워닝 트랙 얘기를 합시다. 이거를 워닝 트랙하고 야구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관중석도 있겠고 뭐 이렇게 생겼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관중석이 있습니다. 그 관중석이 아니라 자 이렇게 야구 구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역을 막 나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쪼개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막 쪼갭니다. 야구 구역을 지금 주황색으로 끈 게 다 구역이라고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히 끈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는데 이 구역마다 이 구역을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구역에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유격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뭐 통과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통상적으로 있겠죠. 이 구역을 잡느냐 못 잡느냐를 UGR로 나눈 거예요. UGR의 지표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수가 여기를 이 구역은 잡았다. 뭐 이 구역은 못 잡았다.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눈 게 UG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좀 복잡한데 아무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구역에서 잡냐 못 잡냐를 판단하는 건데 아이고.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김학성 선수의 UGR을 한번 볼게요. 2022년도 기준으로 4.7이 나왔습니다. 4.7이 그러면 좋은 기록일까요? 안 좋은 기록일까요? 하면 사실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 구역에서 어떻게 보면 유격수의 그 테리토리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그 몇 개를 잡고 그 구역에서 못 잡고를 4.7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조금 잘 나왔지만 정말 막 파괴적인 느낌으로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썸네일로는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UGR이 1위다. 대단한 기록은 맞아요. 대단한 기록은 맞지만 정말 압도적인 정도는 아니에요. 그만큼 유격수가 수비를 소화하기 힘든 포지션이라는 거. 삼루수 같은 경우는 핫코너 강스타고 이런 거 잡다 보면 막 10 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유격수는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래서 김하성 선수의 기록은 4.7이 나왔고 여기서 150은 무슨 뜻이냐? 150경기 평균으로 뭔가 값을 조정을 한 거예요. 조정을 했을 때 5.1이 나온다. 또 비슷비슷하죠. 그래도 잘 막았어요, 이 정도. 잘 막았고 디펜시브 런세이브가 10이 넘었다는 거 일단 10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음에 이 가치를 볼게요. 선수로서의 가치를 봤을 때는 이제 디펜시브 부분 있죠. 여기 10 똑같이 런세이브 10이 있고 필딩 이 필드를 뛰었을 때 기준으로 4가 되고 결국 WAR 선수의 가치가 3.7이 나온다. 수비 잘하는 선수가 이 정도 가치 나온 거는 대단한 거예요. 4 정도면 주전이에요, 주전. 3.5나 3, 3.5 이러면 주전이에요, 주전. 5부터 올스타거든요. 사실 그런 기준으로 봅니다. 되게 잘해줬다. 그 다음 경쟁자인 댄스비 스완슨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댄스비 스완슨의 기록을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는 1400이닝. 김하성 선수보다 400이닝 더 많이 뛰었죠. 한 9이닝으로 뭐 환산을 한다 치면 얼마 나오지?
한 40경기 내지 한 45경기 정도 더 뛰었어요. 유격수를. 거의 풀타임이라고 보면 돼요. 풀타임을 소화했고 디펜시브 런 세이브는 9가 나왔습니다. 사실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UGR. 어떻게 보면 수비의 범위를 어떻게 측정을 해주고 그 캐치 능력을 부각시켜주는 UGR의 지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1.1, 1.7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수완슨 선수가 슈퍼플레이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에러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좀 나왔지 않나. 그리고 이닝이 400이닝 더 김항성 선수보다 더 뛰었으니까 그 평균값이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거를 감안한다더라도 3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김하성 선수가 좀 수완수보다 통계 기록적으로는 우위가 있을 수는 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롤로 치면 글로브 골드 한 2000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수로서의 밸류 가치를 보겠습니다. 21이 나왔습니다. 21이 나왔어요. 이 선수의 수비수의 그 가치는 21이 나왔다. 압도적이죠. 김하성 선수와 비교가 안 되죠. 10도 정말 높은 지수지만 21을 유격수로서 기록했다는 거.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디펜시브의 가치가, 그러니까 WAR의 디펜시브 가치가 21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여기 보세요. UGR이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 캐치를 안 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슈퍼 플레이를 많이 했다는 방증이기도 해요. 물론 통계 기록이 정말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 오차율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추측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비로서의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편이고 뭐 필딩도 14가 나오겠죠. 그 정도면. 되게 높게 나왔고 WA란 6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댄스비 스완선 선수가 공격 지표가 좀 좋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공격 지표에서도 15를 찍을 만큼 대단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WAR 중에서. 보통 6이나 7쯤 되면 이제 슬슬 MVP에 비벼볼 만한 그런 가치거든요.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애초에 댄스비 스완슨 선수가 일지명이기도 하고 정말 슈퍼스타 선수거든요. 스타성이 진짜 좋은 선수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포텐이 터지나 안 터지나 하다가 이제 조금 늦게 빛을 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스타성의 기반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보면 댄스비 스완슨의 그 골드글러브 수상을 어떻게 보면 피하기가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비 지표를 봤을 때는 김하성이 비벼볼 만은 하지만 스완슨의 이 통계적 가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상 기록이 그 수상을 하는 확률이 조금 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겔 로하스 선수 마지막 후보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 기준으로 미겔 로하스 선수는 1100이닝 김하성과 좀 비슷하게 뛰었죠. 한 10경기 정도 더 뛰었어요. 유격수는. 뛰었고 디펜시브 런 세이브는 15. 아까 댄스비 스완슨과 김하성에 비해서 더 디펜시브 런 세이브가 굉장히 높은 좀 어떻게 보면 실속파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UGR 같은 경우도 22년 기준으로 4.9, 6.3 150게임 기준으로 평균 값이 6.3 김하성과 정말 거의 동률이죠. 어떻게 보면 김하성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약간의 수치상으로. 일단은 통계 기록상은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밸류 가치를 한번 볼게요. 디펜시브. 디펜시브로서의 그 WAR, 그 대체 선수 가치는 14. 아까 김하성 선수랑 비교를 하면 김하성 선수와 더 높은 편이죠. 다음에 오펜스로 보면 오펜스가 너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선수로서의 가치가 공격 때문에 떨어진다. 이게 사실 미겔 로하스 선수가 여기 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오펜스 기록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선수로서의 그 공격 가치가 좋진 않은데 수비 때문에 겨우 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좀 사용을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한 선수예요, 원래. 좀 미겔 로하스 선수가 옛날부터 좀 수비 하이라이트 클립으로는 간간히 좀 나왔어요. 그럼 필딩 능력도 이렇게 8.8을 찍으면서 굉장히 수비로서의 높은 가치를 보여줬고 지금 댄스비 스완슨과 미겔 로하스의 성적을 봐서는 정말 통계기로만 따져서 봤을 땐 김하성 선수보다 지금 압도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는 3루수로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유격수의 지표가 깎아먹힐 확률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따진다 해도 유격수 순수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이게 조금은 많이 불리하다. 김하성 선수 입장으론. 근데 김하성 선수가 그나마 비벼볼 만한 점이 오펜스인 측면인데 애초에 골드글러브 자체가 수비 지표를 많이 보기도 하고 스타성을 조금 어떻게 보면 보는 것도 있어요. 공격 지표를 암묵적으로 포함을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보통 보면 90년대부터 조금 성행했던 그런 기자들의 투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펜스의 기록을 봐서는 댄스비 스완슨도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댄스비 스완슨이 수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이라 봐요. 그래서 저는 댄스비 스완슨을 제외하고 김하성 선수가 2등을 할지 3등을 할지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겔 로하스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지표가 너무 낮고 그렇다고 김하성 선수보다 수비가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2등표는 김하성 선수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가 어떻게 보면 풀타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주전급으로 뛰는 게 첫 시즌이에요. 여기 보시면 21년도 유격수 별로 안 뛰었어요. 사실상 2루수, 3루수 다 어떻게 보면 경쟁 때문에 뛴 거다 보니까 유격수로 주전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김하성의 긍정적인 그런 면을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댄스비 스완슨의 기록적인 부분이 너무 격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댄스비 스완슨의 수상이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 확실시라기보다는 사실상 좀 확률이 매우 높다. 저 언론에서 정말 뭐 한인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뭐 골드글러브를 탄다 이러지만 저도 김하성 선수 클립 많이 봤지만 정말 수비 잘해주고 슈퍼플레이 많이 해주죠. 그리고 댄스비 스완슨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스타성입니다. 스타성. 이 스타성의 측면 때문에 우리 더 플러스 요소가 더 기자들한테 먹혀 들어가죠. 결국 네임밸류인 거예요. 네임밸류. 이것 때문에 스완슨이 유리한 지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골드글러브 수상이 스완슨에게 정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라이브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김하성 선수가 유일하게 그래도 비벼볼 수 있는 측면이 뭐 기록은 그렇다 쳐도 샌디에이고가 어떻게 보면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와일드카드부터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공격에 물꼬를 트고 막 이러면서 좀 주자 흔들어 주고 하면서 그런 휘잡기 역할을 되게 잘했다 생각하는데 그게 월드 시리즈까지 가지 못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측면이에요. 그게 쭉 이어졌으면 그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의 느낌, 인센티브 느낌으로 조금 추가가 됐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1등을 하느냐 마느냐의 역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조금 확보를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에게 너무 맥없이 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을 야구의 그런 혜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통계 기록이나 뭐 선수의 스타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는 댄스비 스완슨이 이번 22년도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유격수 부분 수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스완슨이 탈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국뽕이라고 하죠. 김하성 선수가 실제로 잘 했어요. 국뽕을 제외하고 잘 했지만 스완슨이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골드글러브 수상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하성 선수는 이걸로 눈도장을 찍는 걸로 만족을 하고 내년에부터 한번 노려보면 확실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세를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그래서 뭐 김하성 선수가 타면 좋겠지만 스완슨의 이 수상이 조금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시즌을 위한 도약의 그런 발판을 마련한 2022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은 분석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